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 소식에도 지수는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0.01% 약 강보합으로 2,607포인트. 워낙 가파르게 2,6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과매수권에서 기술적으로 더 치고 나가긴 어려운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쪽이 반등하면서 1% 넘게 상승합니다. 73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7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123억 원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기관만 홀로 86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이 115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14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만 홀로 338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0.69% 조정을 받습니다. 어제 5% 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57,2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1.95% 추가적인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98,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5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1.5% 반등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소식에 1.6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강보합으로 거래가 195,9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12% 약세, 반면 기아는 0.87% 상승합니다. 거래가 93,200원. KB금융이 0.2% 오름세로 9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도 반등합니다. 0.37% 오름세로 거래가 40만 6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크게 반등합니다. 5.2% 오름세로 35만 3천원. 에코프로비엠이 1.86% 낙폭 기록합니다. 거래가는 10만 400원이고요. 밖에 HLB가 1.23% 오름세로 57,600원. 에코프로도 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5% 강세입니다. 거래가 28만 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휴젤이 0.87% 오름세로 34만 6천원. 클래시스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8%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오늘 2.4% 반등합니다. 6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급등합니다. 7.3% 오름세로 거래가 18만 3,500원. 파마리서치 보합인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까지도 4.2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1,100원대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로봇주가 크게 상승합니다. 정일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인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강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나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경신하면서 2550원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유진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도 25.3%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 12,090원. 더불어서 로보로봇까지도 13.6%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 5,1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주도 체크하시죠.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가 나란히 상한가입니다. 호반건설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1%포인트가량 추가로 사들여서 지분율을 18.46%로 확대했습니다.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나란히 상한가로 한진칼이 11만 5,900원, 한진칼 우선주가 29,70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보시죠. 오늘 환율 미중 무역 합의 소식에 급등하면서 1,415원대에 출발했습니다. 9시 32분 기준으로는 1,411원 60전이었고요. 지금은 이보다 소폭 다시 올라서 1,41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강보합으로 2,609포인트,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합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출주가 강하고 관세 수혜준 다소 약한 종목별 시소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날 미국과 중국의 첫 관세 협상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 아래 네. 증시가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고 간밤 미장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 장의 모습은 조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이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조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시장에서 반영을 했고요. 저녁 때까지 대체거래소에서 우리 시장 오히려 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4.3% 급등이 나왔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그 훈풍을 오늘도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장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 등 그 관세에서 리스크가 있었던 섹터들이 어제에 이어서 반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좀 빠르게 시장이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등이 일제히 하락 전환이라 음봉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급락했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재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은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지금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일단 강보합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좀 하락 전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모든 종목들은 오늘 플러스로 움직이고 여기에다가 오늘 장 초반 로봇주가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여전히 좀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또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시장에서 그간의 낙폭과대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종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강했었던 조선 방산 그리고 일부 지금 화장품 종목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시장에서 약간 좀 눈치 보기가 강한 흐름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는 네. 줄곧 팔아대던 외국인이 그래도 이달 들어와서 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좀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가운데 네. 지금 이중 관세 리스크도 좀 수그러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분간 외국인들은 계속 국내 주식을 그래도 매수 우위로 계속 살 가능성이 높냐? 네.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연휴 이후의 움직임을 봐야겠죠. 연휴에 지난주에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일단은 매수로 전환은 한 건 맞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규모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의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M7이라든지 지수면에서도 빠르게 미국 시장의 수급이 이동된다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으로 큰 변화를 수급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그 부분에서는 안정감을 좀 찾았습니다만 본격적인 수급 유입이 아직까지는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 사실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오래된 경험 중에 하나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세린메이. 네. 지금 5월인데 네. 어느덧 코스피는 2,600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다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장은 그래도 네. 미국이 조정을 받아도 꾸역꾸역 개인과 기관이 사서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2,600선 넘었으니까. 그럼 한 2분기 정도까지
다음 네. 달 정도까지 지수 흐름을 보면 어떨까?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을 그려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차례 큰 낙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2300선에서 2600선까지 한 달여간 이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좀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상승률은 다소 지금 좀 정체되고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키워내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5월에는 팔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6월까지 봤을 때는 연 정고점이었던 2680선에 대한 트라이를 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단이 지금 크게 열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하방은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2600선까지 가는 동안 사실 삼성전자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간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눌렸었던 대형주들이 만약에 반등이 나타난 구간이라고 한다면 2680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네. 삼양식품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예. 정말 무섭네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하나가 이렇게 회사의 그렇습니다. 명운을 이렇게 바꿔놓는군요. 네. 100만 원 황제주에 등극을 했어요. 사실 우리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매크로 이슈라든지와 전혀 상관 아랑곳하지 상관이 않고 없는 나 종목. 홀로 독주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네, 삼양식품 한 2, 3년 전부터 이 종목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조정을 받지 않고 가는 이유 명확한 근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불닭볶음면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올곧이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품절주의다 보니까 사실 접근은 어렵습니다만 기보유자들은 이 종목을 놓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좀처럼 좀 빠지기도 쉽지 않은 구간이다. 하지만 지금 한 3주 정도는 주가의 횡보 구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단기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삼양식품은 약간 넘사벽이 네. 돼가는 이런 분위기인 건데 우리 한국 라면이나 네. K푸드 수출도 괜찮잖아요. 네. 오랜만에 식품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식품주 작년에 괜찮았잖아요. 주가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다 캐파도 확장됐고 투자자들 투자 심리도 매우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식품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네, 식품주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의 그 선봉에 있었고요.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 식음료 종목들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동남아 쪽에 대한 캐파를 좀 증설하고 그 시장에서 아시아권에서뿐 아니고 미국, 북미, 유럽 등에서 각각의 이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네.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출주로의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재료가는 사실 좀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원재료에 대한 안정화를 통해서 마진이 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도 이제 식음료 쪽은 실적이 좀 호실적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들,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행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선 기간에 여러 이제 예. 정책 수혜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증권주입니다.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들을 이제 각 후보들마다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네. 증시 부양 최대 수혜주 증권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증권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접근이 빈도수가 높은 쪽은 좀 아니죠. 그렇죠. 예. 와 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힘을 낼 때 딱 그 맞습니다. 시기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는 지금 정책적인 부분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항상 대선이라든지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 증시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시장도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도 조금씩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대선 기대감, 대선 전후로 증시에 대한 부양감이 좀 얹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최근 증권사들은 거래 대금이 다소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은 하반기 들어서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형사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네. 그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는 대체거래소의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거래 대금과 함께 동반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 대형주에서 작년에 대형주가 강했다면은 올해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좀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 짚어봤고 지금 또 하나 이건 정책 수혜주는 아니지만 예. 중국이 한알령을 푼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네. 들려왔었고 또 에이펙 경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네.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지금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엔터주에 대한 기대 말씀하신 대로 한한령에 대한 해제, 한한령이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없었지만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로 인해서 문화적인 교역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증시에는 좀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권주들을 보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 한 4분기 정도부터 주가의 흐름을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가 차근히 지금 상승 추세를 지난 9월 이후부터 지금 거의 한 8에서 9개월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기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단기적인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도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구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한령에 대한 공연에 대한 부분이 열리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종목별로는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은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이용한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증시에서 시총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섹터. 네. 는 어떻게 봐야 될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미중 그 관세 협상도 걸려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결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예. 더욱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 섹터라고 지금은 보여지는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미중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반도체 섹터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은 아니다. 일단 조정의 끝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 이제 20만 원 선에 대한 회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제 일단은 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제한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 SK하이닉스 대비해서 HBM 시장 지금 M7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반도체 종목들은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따라붙지 못하는 것은 HBM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은 잡고 있습니다만 모멘텀도 크게 나타나지는 좀 못하고 있고요. 반도체법에 대한 아직까지 명확한 좀 그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수급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간밤, 미장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죠. 네. 미중 관세가 첫 협상에서 괜찮은 성과를 냈고 전반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좀 누그러진다 이러면 이거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 신호로 다시 네. 켜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포트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우리가 4월 한 달여 전이 또 기회로 지금은 보여지죠. 일시적으로. 참 지나놓고 보면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결과적으로 사실은 보면. 공포에 사지는 못하는 구간 또 그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살아는 격언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계속 고민되는 것은 미국이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의 낙폭에서 반등하는 구간을 보면은 미국의 지수 대비해서 M7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은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한 1-20%의 룸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점 터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전히 AI 패권을 쥐고 AI 시장의 패권이라든지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은 일단은 기보유자들이 버틴 구간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상이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한 달여에서 두 달여 사이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종목별로 이제는 본질에 좀 집중을 해서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M7 네. 위주의 만약 미장에 가시는 분들은 네. M7 위주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짜야 되나요? 지금은? M7 종목들이 말씀드린 중국 리스크 대로 걸려있던 게 많았잖아요. 애플도 네, 그렇고 애플도 엔비디아 다 그렇고. 중국에 걸려서 맞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눌림을 받았었는데 네. 확 풀렸잖아요. 지금 상황만 보면. 아직까지 확 풀렸다라고 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네. 예. 일단 큰 네. 짐은 덜었잖아요. 네,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3주간의 급하게 지금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버틴 분들 정말 힘들었었던 구간이 많았었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 버틴 분들은 당연히 홀딩 하시는 건데 지금 신규로 급하게 따라간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네. 기존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눌렸었던 부분에서는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다. 특히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대한 복귀 시사한 이후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6월에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지금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이제 IB들이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했었던 부분을 다시 올려잡을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한 $310, $300 선까지 목표가를 하향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스탠스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로보택시가 6월에는 꼭 나오겠죠? 나와야겠죠. 시장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인베스트 자산운용 염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전선 구축 전략에 나섰습니다. 6월 3일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그럼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대선 전국 상황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또 국민의힘 이창근 하나물 당협위원장, 개혁신당 선대본 임승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 대선 주자들 서로 다른 곳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새 후보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분들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머리에 이제 안전모를 쓰고 저기 이제 산업단지 현장에 있어서 안전모를 쓴 것 같은데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 서로 다른 장소, 다 상징하는 바, 뜻한 바가 있는 장소들이겠죠.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또 가락시장을 찾았죠.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첫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장소를 정한 것에 다 의도와 전략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데서 다 드러나 있듯이 이제 진영의 시각을 보는 정치는 끝내야 된다. 네. 국가와 국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배경과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광화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광장이라는 소통의 공간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빛의 혁명이라고 해서 틀린 어떤 국가의 모습, 정치의 모습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던 곳이 광화문인데요. 그런 어떤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적절한 장소를 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후보들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국민통합, 소통이라면 또 하나가 어떤 민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화두로 잡고 각각의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이죠. 뭐 대표적인 우리 민생 현장으로 꼽히는 곳이죠.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이라고 하면은 어느 선거 못지않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또 판단을 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도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힘들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생을 챙기겠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면서 본인이 낮은 곳에서 지난 과오는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시작은 늦었지만 어느 후보 못지않게 많은 경제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들 중에서는 사실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 미래를 이야기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광장을 선택했고 국민의힘 지난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싶겠지만 저는 대선만큼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과오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지난 과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이 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미래를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하셨으니까 네, 네. 잠깐 짧게만. 네, 짧게 반론을 드리면 아니 미래를 얘기하려면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는 통합이 없이 민생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개혁신당 네, 좀 해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질문 드리려고 네. 했는데 갑자기 지금 여수산업단지를 네. 이준석 후보는 선택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중에 하나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여수단지를 방문한 저 시간이 선거운동이 어제 개시된 정확히 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광화문 광장이나 김문수 후보의 가락시장 모두 의미가 있는 곳이겠지만 사실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의 공약을 통해서도 저희가 발표를 했듯이 지금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쇠퇴하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리쇼어링 정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 2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발전시킬지 그래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다른 후보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꽤나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2000년대 총선에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그전 부산에서 유세를 한 다음에 그 여수로 이동을 해서 유세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똑같은 유세 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이전에 부산시장에 가서 명지시장이었나요? 거기 가서 이제 마이크 없이 일종의 연설을 한 뒤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 일정을 이제 여수 산업단지로 잡아서 정치적인 의미와 경제적인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이라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 때부터 계속해서 승계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집토끼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호남 지역의 민심을 챙기고 호남 지역에 필요한 공약들을 발표를 해야 전국적인 선거에서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개혁신당에 와서도 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신 분들이 물론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대선 후보를 이제 대신해서 대변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공약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텐데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공약에 다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겁니다. 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똑같이 경제라는 키워드를 공통 분모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1호 공약 경제 강국,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만들기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신성장 동력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런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일단은 국민 통합의 기반 위에서 서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호 공약을 국가의 어떤 국제 경쟁력 강화에 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의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려면 그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국가가 리스크를 좀 떠안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대기업이라 그래도 굉장히 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데는 쉽게 뛰어들질 못해요. 그게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라는 부분이 굉장히 떠오르는 지금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스크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떠안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이 참여해라. 라는 식으로 경제 발전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역시 경제에
경제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입니다. 같은 경제 이야기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가의 재정 상태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제 철폐입니다. 결국 기업들도 가장 원하는 게 규제입니다. 네. 하지만 규제를 놓고 역대 어느 정부도 주장을 했지만 제대로 되게 규제를 혁파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가장 먼저 철폐하겠다 그걸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신성장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말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경제 혁신법이라는 것도 입법하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AI 성장을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도 역시 AI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1호 경제를 보면서 아까 국가 주도의 국가 리스크를 따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민간 주도인지 정부 주도인지 국가 주도인지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AI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백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국가가 주도해서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요.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헷갈리고 그리고 성장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분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경제계에서 그리고 일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직까지 저는 혼선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만큼은 명확합니다. 규제 철폐를 통해서 규제를 철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시피 기업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게 분명한 공약이고 AI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도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투자하고 있는 AI 금액이 1조에서 2조 남짓입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펀드를 100조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정말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지만 민간이 뒤따라서 투자금을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고 경제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경제 공약 이야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좀 차별성이 부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1호 부처 통합을 이야기했어요. 1호 공약이 이제 19개 정도 있는 부처를 13개 부처로 이제 통폐합을 하고 3부실에 해당하는 부총리를 두겠다라는 공약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약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책임이다? 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AI 관련해서도 당연히 AI 발전시켜야죠. 근데 100조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이번 국가 예산이 약 670조 정도예요. 6분의 1에서 7분의 1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명확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성준 정책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집권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조정하면 추가 소요는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먼저 책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19개 부처에 중복되어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아껴야 되는 주머니를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산을 쓸지에 대해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1호 공약으로 이제 규제 철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규제 철폐라는 것은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 철폐를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기준국가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를 설정한 다음에 그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제들은 전부 철폐하고 그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업들은 적극적으로 전부 그 기준국가에 따라서 규제를 전부 철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뭐 소득세 같은 것 이야기하면서 상속세 같은 것 이야기하면서 감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는 뭐 노인 무상복지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뭐 AI 100조 투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어떻게 재원을 좀 충당할지에 대해서 우리도 좀 책임을 얘기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논란이 대상이 된 AI 투자 100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일단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100조 투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의 재정이요. 국가 재정이 7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일부가 투여되면은요, 거기에 민간이 쉽게 따라옵니다. 앞에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기반 투자를 해주면 거기에 기반 투자의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과거의 산업 발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기반 투자를 국가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위에 민간의 투자를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그쪽으로 국가가 전략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는 이제 뭐 세제라든가 뭐 아니면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혜택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일단의 리스크를 해소해주지 않는다면은 기업들은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쉽게 들어오지 못할 때 국가가 뭘 해줬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것을 곳곳에 져줬어요. 보조금 줬죠. 그리고. 보조금도 줬어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 리스크를 기업이 다 떠안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 AI가 국가의 경쟁력, 특히 산업 경쟁력, 미래 산업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정부가 강조하고 거기에 일차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떠안겠다. 그러면 기업이 여기에 국가가 주도하는 펀드에 민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이 분야를 함께 개척해 나가자,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라는 게 이제 구상인 것이죠. 예. 김문수 후보는 민관 합동 100조 원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 있는 로드맵이 마련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평로관님 말씀으로 따지면 사실 이재명 후보의 AI 투자가 민간 투자 100조가 아닌 거죠. 김문수 후보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아니 AI 그 공약은 저희가 먼저 냈기 때문에 아니요. 베낀 거 아니냐 민간 투자를 100조를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네네. 후보는. 네. 민간 투자 100조는 민간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민간 합동 100조 펀드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방금 김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김문수 후보의 모델을 말씀하신 건데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국부 펀드가 300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놓은 모태 펀드가 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승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원을 말씀하셨지만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재원들의 활용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 역할을 하면은 모태 펀드를 만들 때 정부 재원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더라도 정부가 먼저 투입해서 70억을 들어간다. 그러면 민간에서 30억을 참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 그리고 국부펀드도 현재는 국부펀드가 모든 연기금 그리고 정부의 기금들 그런 게 들어와서 한국투자공사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국부펀드도 모태 펀드의 흉내를 내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의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그리고 모태 펀드라는 거는 재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AI 100조 펀드를 만드는 거에서 그 재원을 활용하면은 민간이 함께 합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동의한다면은 이거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요. 뭐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AI 100조라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왜냐? 미국의 민간에서만 투자하는 게 100조고요.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게 700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참 모자란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여야가 재원을 따질 게 아니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민간 합동 그리고 그 재원은 미래 혁신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게 아니다. 기존의 재원을 활용하고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면 100조가 아니라 200조, 300조 펀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팩트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재정 분야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KIC의 국부펀드는 해외 투자용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있고요. 국내 투자할 수 있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 있어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일부 제한이 풀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지금 투자를 하게 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민간 합동 펀드와 뭐 민간 투자 펀드를 지금 오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인프라 투자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펀드는 펀드대로 민간에서 구성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기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를 민간에서 곳곳에 지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 투자는 국가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의 직접 영리와 관련된 투자는 민간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조를 형성해가지고 민간이 들어오라는 의미인 것이지 이거를 그 펀드 자체에 국가 돈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국가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국가의 어떤 감사나 감시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급 제도가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만 반론을 좀 하면요. 한국투자공사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 전용이 아니라 한국투자공사법에 국내 투자도 가능하게 돼 있고 그거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불출마 선언했지만 저희가 AI 500조 펀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공약을 준비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관한 인프라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투자 좋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봤을 때는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체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은 모순이 되는 것이 그 인프라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력망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끌어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저는 두 분의 공약을 들으면서 우선 김문수 후보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AI 100조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100조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산당식 공약이다. 그래놓고 왜 지금 태도를 바꾸냐라는 언론 보도의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외국 기업의 어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된다. 그러면 외국 기업 투자는 어떻게 유치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여러 해외를 다니면서 잘 유치해왔다 정도의 방안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은 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AI 산업을 키우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평론가께서는 뭐 민간에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간 발언을 봤을 때는 뭐 국가주도형 챗GPT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키워서 30%의 어떤 소득을 가져가게 된다면 세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재명 후보의 그간 발언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100조라는 것이 국가가 주도해서 AI를 키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AI 공약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어떤 민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유치한다면 민간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가 그 앞에 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미국 700조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영토와 미국 예산은 우리나라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영토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도 결국에는 AI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해서 미국의 유수한 그런 기업들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접근 방식을 저희 이준석 후보의 정책을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방금 규제 철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공약일지라도 김문수 후보께서도 어떻게 규제를 철폐할지 규제 기준국가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결국에는 국가과학 영웅 우대 제도라고 해서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준하는 과학자들을 대우를 해주자. 그리고 과학자 연금 같은 것이나 아니면 공항에서 이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것을 과학 영웅들에게 설치를 혜택을 줌으로써 네. 과학 인재들이 차츰차츰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가 적극적으로 물론 나서야겠지만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만 해주셔야 돼요. 네, 다음 네. 이슈 넘어가야 네, 네,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여기에만 중요한 공약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드로우 라인이라고 하죠. 선을 어디다 긋느냐예요. 국가의 지원이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경영까지 간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관 펀드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돈이 같이 들어가면 국가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면 그거를 감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줄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인프라 투자를 국가가 나서서 해주고 리스크를 줄여준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민간이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를 뭐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런 건 무슨 의미냐면 투자에 있어서 국가가 투자를 해주고 이걸 국민 자산으로 돌려주면 민간이 만드는 이익을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구상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선을 긋는 데 있어서 이게 경영의 부분으로 너무 선을 넘어가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저희한테 충고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뭐 자꾸 말씀하시니까 반박하게 만드는데요. 먼저 임 대변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는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했을 때 저희가 먼저 발표를 했고 아마 그 발표한 계기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끌어모아서 차용할 건 차용하겠다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김문수 후보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혁신 경제 기본법이라고 그게 아까 규제 철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제정하겠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평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 펀드가 함께 돈이 들어가면은 민간의 자율성을 관이 침해한다 하시는데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출발한 모태 펀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아서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과 모태 펀드에서 투입을 하더라도 모태 펀드에서 운영권을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100조 원인데 민간이 30%를 나눠 가진다? 그게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그 과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IPO나 이런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그 투자한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면 그건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말씀 중에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30% 이익을 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전 국민은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거 설명을 잠깐 해도 될까요? 정말 짧게. 30%를 국가가 투자한다면 그걸 누가 투자하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재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자산이라는 민간 겁니다. 투자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국가가 민간 투자를 하는 투자라면서요. 거죠. 아니 민간 투자 민간 투자는 매니지먼트 부분에 있어서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자신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프라 투자라는 거는 기반을 깔아주는 엔비디아는 거예요. 인프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 하시는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고 엔비디아 아니 이재명 후보가 엔비디아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국가가 투자를 하고 경영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긋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온 거를 만약에 30%를 국가가 투자했다면 이거는 국민의 자산으로 돌려줘가지고 거기에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구상인 것이죠. 네. 넘어가시죠. 이게 저희가 오늘 공약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라서. 네. 아 근데 또 비슷한 얘기 해야 되네요. 이게 아까 우리 이창근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의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이 구조가 가능하겠냐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초반의 행보를 보면 좀 의외였어요. 경제단체 5단체장들 만나서 간담회 가졌었죠. 최근에 또 경제 5단체에서 정책 제안을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한 번 또 논란이 아니죠. 이야기가 됐던 우클릭 행보. 그러니까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의 의도, 저희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장과 분배가 가능하다, 같이 공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설계 같은데.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요. 공존해야만 하는 겁니다.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성장이 없이 분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단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이냐, 분배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장만 너무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너무 커지면 국가가 망합니다. 마키아벨리도 국가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양극화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떤 불평등이 느껴지지 않도록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분배를 해주는 게 또 국가의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자, 국가의 산업 경쟁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당연히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 때 그러면 분배 부분을 무시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또 분배에 대해서 강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장의 질, 분배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양날개, 성장과 분배의 양날개로 날아가는데 그 균형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분께서 시간을 네.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과 결이 비슷할 것 같아서 평론가께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당연한 명제고 그것은 3당 모두 동의하는 명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금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최근 본인이 뭐 중도 보수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분이 내놓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들은 예전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기본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많이 비판이 있으니까 전생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공약집에 담으려다가 결국에는 뭐 기본소득을 지금은 뭐 결국에는 성장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기본소득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요. 또 과거 대선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았던 국토보유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긴 했지만 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철회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농가의 소득이 일정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보전해주고 매입해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지금 성장을 중시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말하는 타이밍에서 양곡법이라는 것이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 말고도 너무도 많습니다. 뭐 어제도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이런 것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지역의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남 신안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해서 30%를 이제 그 지역에 연금으로 주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17%를 풍력 발전을 한 다음에 연금으로 줍니다. 근데 우선 재생에너지를 과연 풍력과 태양광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포하고 그것이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한전과 같은 전력을 매입하는 주체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물론 추진 가능한 정책일 수는 있어도 본인들이 지금 성장을 얘기하는 타임에서 과연 분배보다 성장을 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욱 의원님. 문제는 이거죠. 성장과 분배는 양나라의 검으로서 경제에서 똑같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네. 성장을 통한 분배냐,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제가 왜 성장이냐 분배냐 헷갈린다고 하는 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다? 예, 왜냐하면은 성장을 통한 분배라 그러면 성장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성장을 주장하면서 10대 공약을 내놨을 때는 이미 분배와 관한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본인의 신념이 기본소득은 본인의 평생 신념이라고 하셨어요. 농촌 기본소득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과 관련해서 100조 얘기하셨는데 100조의 공약에 해당되는 재원이 80조가 무려 이전 소득과 관련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전 소득과 관련된 소득 주도 성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그러한 폐해를 이미 겪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 전략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경제는 고비용, 이걸 겪었지 않습니까? 결국 성장을 주장하면서 성장을 통한 분배가 아니라 분배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 성장도 하우투의 방법에서 지금 AI를 얘기하셨지만 AI 외에 다른 어떤 걸 내놨습니까? 100조에서 80조가 이전 소득과 관련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얘기하는 건지 분배를 얘기하는 건지 방향성이 없고 헷갈린다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정책마다 성장의 시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어느 분야가 다 성장했는데 그걸 더 성장시키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장한 분야는 분배를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AI라든가 새로운 신산업 분야는 성장의 초기 단계예요. 그럼 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성장의 방점을 두고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분야가 똑같이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정책을 많이 다룬 사람들은 정책 사업마다 그 성장 시기와 성장 분배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기업처럼 어떤 분야에서 다 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만 계속 밀어줍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역시 그 리스크가 다른 성장한 분야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성장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팔러시 정책은요, 그 융합이라고 팔러시 믹스라고 우리가 하죠. 팔러시 믹스라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것이 무조건 이거는 성장이다. 무조건 이것은 분배다. 이렇게 양단으로 일단으로 이렇게 나누듯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을 같이 놓고 볼게요. 김문수 후보 1호 공약이 기업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각종 기업과 관련된 규제 철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이거는 확실히 성장에 방점을 두고 방향성을 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시장 경제의 주체가 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생산자, 소비자,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에 해당되는 기업이 결국 활동을 해서 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그 부가가치가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다시 그것이 소득으로 귀결되고 그 소득이 다시 기업으로 흘러가서 기업이 생산을 하는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예요. 하지만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성장을 통한 분배냐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팔러스 믹스를 얘기하시면서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뛸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체를 안 만드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 정부의 재원을 이용해서 이전 소득을 주겠다는 게 어떻게 그게 성장입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은 규제 철폐도 있지만 세제 개편도 들어있습니다. 세제 개편도 지금 대한민국 세제는 정말 누더기 세제라고 할 정도로 특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기본적인 게 일할 수 있는 분야,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 52시간제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라든지 AI 분야라든지 결국 노동자들도 연구, R&D 분야라든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자유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인 노동의 유연성을 제공하자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 52시간에 매몰돼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왜 몰아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연구 인력, 저도 경제학 박사지만 예를 들어 논문을 쓰다가 연구를 하다가 시간이 다쳤어. 그래서 8시, 6시에 PC가 꺼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PC가 6시에 꺼지는 자동 그런 장치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 52시간을 몰아서 일을 한다면 일주일을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유연성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의 전략입니다. 그게 김문수가 내놓는 기본이고 그래서 다시 요약한다면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하우투의 부분에서는 성장을 통한 분배가 이어져야지 낙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재원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이전 소득을 주는 그런 식의 분배는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분께서 지금 성장을 동시에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나 김문수 후보는 뭐 자유로운 기업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방금 자료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두 정당 모두 지금 4.5일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 4.5일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제로 간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간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공약에 지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 4.5일제를 얘기하니까 국민의힘도 따라서 이제 유연한 4.5일제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주 4.5일제를 지금 이 시기에 방금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추진하게 된다면 대기업도 피해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건 두 당 모두 챙기겠다고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추가 근로수당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산 운용을 하면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격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4.5일제나 4일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화두라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타이밍과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그리고 저까지 3명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양당 모두 지금 책임을 좀 말했으면 좋겠다. 4.5일제와 4일제에 대한 것들을 철회하고 수정하더라도 지금 비판하실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4.5일제와 4일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아이슬란드나 UAE 같은 경우에서 일부 국가에서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GDP가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영토 자체도 작고요. UAE 같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면서 지금 이 시기에 4.5일제와 4일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다면 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라는 얘기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성장과 분배 모두 잡으려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이 조금은 그 책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제가요. 지금 좁혀지지 않고 너무 확장이 되니까 너무 이제 개념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전선이 넓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화의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야 그런 걸 줄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 규제 철폐가 무조건 좋다. 이런 식의 논의는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어서 미국이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입니다. 그거는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에 무조건 주니까 재보험으로 가면서 이게 실제 돈은 없는데 장부상의 돈만 엄청나게 커지면서 발생한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요. 시장의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 굴러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의 분야를 놓고 이게 성장이든 규제든 어디까지가 적당하냐 이 논의를 하는 게 생산적인 거지. 네. 지금 마치 무슨 성장은 좋냐, 분배는 좋냐, 성장은 나쁘냐, 분배는 나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거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한다. 네. 그리고 모든 후보의 방향성은 저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공약들이 나왔다고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충고를 해주고 보태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공약 하나하나씩을 좀 뜯어내서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도 이제 앞으로 저희 직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거 상황을 잠깐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논란 끝에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 계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나왔어요. 비상계엄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잘못했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는 이제 없었고 고통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진일보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우리 당내 경선 때 한동훈 당시 후보와 토론 중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관한 답변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빨리 그러한 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진일보된 입장이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의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계엄이 잘 됐다는 것은 얘기하는 거 아닌 건 분명합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또 우리 중도
국민들이 더더욱 느끼시기에 일반 국민 정서와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좀 더 진일보된 그러한 목소리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탄핵과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거고 국민들께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탄핵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헌재의 판결이 8대 0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한 입장도 저는 앞으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더 듣고 싶어 하시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도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과거의 인물입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대선 전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사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공약 그리고 비전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탄핵이 당하고 나서 본인의 재판에 충실했지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치열한 경선 끝에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년간 원내 의원을 있었으면서도 언론에서 얘기할 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럴 정도로 침묵하고 정말 비공개 일정을 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메시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김문수 후보도 네. 오늘보다 더 진일보된 그런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임수호 네. 대변인 네. 듣겠습니다. 정책 토론하다 또 이런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네. 한데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상식적인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반갑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한 3-4달 전에 이미 끝냈죠. 계엄과 동시에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끝낸 상황인데 지금 계엄이 있은 지 한 5달이 지났고 탄핵이 있은 지 1달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이거 계엄을 사과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인지 해례본을 내놔야 돼요. 해석본을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 그 기준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은 이미 민주당과 개혁신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이미 끝낸 논쟁을 그 논쟁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같은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최근에 이제 김용태 전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 인선을 해서 네. 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것이 일종의 좀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봐요. 김용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순직 해병에 대해서까지 수사 외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로 실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엄에 대한 사과인지 탄핵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계엄 탄핵은 잘 됐는데 뭐 잘 못 됐는데 뭐 또 다른 건 사과한다는지 플레이어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르게 가져간다는 게 이것은 집토끼와 그리고 바깥에 있는 토끼들을 전부 잡으려다가 모두 잃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순직해병은 어떻습니까? 어제 순직해병 쪽 모욕 가가지고 김용태 위원장만 이제 그 묘역에 참배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뭐 그 순직 해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모습조차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김용태 위원장이라는 어떤 그런 젊은 인물을 내세워서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일단 했다. 그리고 좀 더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과를 한 사람이 나 했잖아, 했으니까 됐잖아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과를 받는 분들이 아 그래 저 정도면은 충분한 사과가 됐지, 저 정도면 충분한 책임을 지는 거지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가 돼서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할 때 국민들은 귀를 열어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정치는 책임인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해서 들어주세요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귀를 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멀다는 걸 아시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제대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을 밟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간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2주라는 시간 짧다면 짧은데 또 후보들의 면면을 파악하기에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마음을 먹을 때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